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함께하고 있는 이성원입니다. 우리 앞의 강에 이어서 이번 강에서는 빅데이터 모델링의 분석 기법 적용의 남은 분석 방법들과 함께 여러분들 필기와 함께 실기도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 이 실기가 어떤 게 나오고 또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의 그런 기초는 우리가 어떠한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앞강에서부터 계속 우리 분석 기법의 적용이라고 해서 각각의 분석 방법들을 배우고 있고요. 또 그것의 연장해서 이번 강에서도 추가로 배우실 텐데 우리 이 분석 기법에 대해서 전체를 다 사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각각의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 자격증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강에 처음 배워볼 건 군집 분석인데요. 이 군집 분석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거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군집 분석은 전체 데이터를 군집을 통해서 잘 구분하는 것으로 다양한 특징을 가진 관찰 대상으로부터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하게 돼요. 즉 여러 명의 10명, 20명, 100명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 중에서 같은 특성, 같은 성격, 같은 개성을 가진 혹은 같은 선호도를 가진 그런 집단으로 나누고 묶어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군집을 찾아내는 분류 방법이 우리가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집 분석은 여러분들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서도 비지도 학습, 즉 답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그 방법이 이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개체들의 사전 지식 없이 유사도에 근거해서 군집들을 구분하게 되죠. 자,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에 이것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혹은 이것이 개다 또는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답 없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묶어서 그 군집이 1번 군집, 2번 군집이라고 해서 그 특징을 봤을 때 개와 고양이 혹은 합격, 불합격을 맞추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군집 분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 지식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체 공간에 주어진 어떠한 유한한 개체들이 서로 가깝게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개체의 집합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군집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집 분석을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어널리틱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자, 군집 분석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되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군집 내 집단 간 내 동질성, 집단 간 내 이지성을 가지고 군집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군집 내의 개체들 간의 유사도가 높고 이질적인 집단들 간에는 유사도가 동일 군집 내 개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에 따라서 동질성이 높은 애들끼리 모으는 것이 이 군집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군집 간이 어떻게 동질성이 같은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거리로 평가하게 됩니다. 아까와 같이 점을 찍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위치에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거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유클리디안 거리, 민콥스키 거리, 그 다음에 마할라-로비스 거리, 표준화 거리, 맨하탄 거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유클리디안 거리와 우리가 맨하탄 거리를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클리디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집 분석은 우리가 그래프로 보는 것처럼 어떠한 좌표로 나타내게 되는데 이 좌표의 값을 A의 좌표, A1, A2, B의 좌표, B1, B2가 있다라고 하면 X 좌표 또 Y 좌표를 빼서 그것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방법으로 거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거리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군집 분석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고요. 또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적 밑에는 단일, 완전, 평균, 와드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비계층적 군집 분석에는 K민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층적 군집 분석인데요. 이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개별 대상 간의 거리에 의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결합해 나감으로 인해서 나무 모양의 계층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층적 군집 분석에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단일, 완전, 집단, 집단 내, 평균 연결 방식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맨 처음 단일 연결 방식은 가장 최근접 이웃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군집 간의 거리를 한 군집에 속한 개체와 다른 군집에 속한 개체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개체들끼리 묶은 것을 우리가 단일 연결 방식이라고 하고요. 완전 연결 방식은 우리가 최고 먼 개체들로부터 거리를 계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군집 간의 거리를 두 군집 간의 거리가 가장 먼 개체 간의 거리로 계산하여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은 집단 간 평균 연결 방식인데요. 사실 집단 간, 집단 내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사실은 묶어서 평균 연결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에서는 제일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군집 간 각 개체 간의 거리를 평균으로 해서 이 평균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집단을 연결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집단 내 역시도 우리가 약간 집단 간, 집단 내의 그런 기준만 다를 뿐이지 평균을 통해서 거리를 구해서 가까운 것들끼리 묶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와드법인데요. 단순한 거리가 기준이 아니라 구성 가능한 군집들을 모두에 대해서 그 군집을 구성하는 대상들의 측정치와 분산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즉, 어떠한 사실 임의의 점을 통해서 그 임의의 점과 가깝고 뭔가에 따라서 우리가 묶는 것을 우리가 와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계층적 군집 방석은 우리가 뒤에서 볼 그림에서처럼 덴드로그램이라는 것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런 군집이 형성되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데이터의 크기가 크면 역시 분석이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체가 일단 특정 군집에 소속이 되면 다른 군집으로 이동될 수 없고요. 또한 아웃라이어, 우리가 이상치 혹은 예외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거되지 않고 반드시 어느 군집에 속하게 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상치 역시도 분류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제거해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분류 안에 다 이상치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계층적 군집 분석의 덴드로그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가까운 것들끼리 계층으로 만들어서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계층적 군집 분석인데요.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군집 분석에서 개체 수가 많은 경우에 개체들 간의 유사성을 구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죠. 또한 이 계층 분석은 아까 그림에서 봤다시피 어디를 몇 개를 어디까지 군집으로 묶어야 되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군집을 묶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과 달리 군집의 수가 한 개씩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내가 정해준 어떠한 군집의 숫자에 따라서 대상들을 군집에 할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층적 군집 분석과 다르게 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약간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아웃라이어나 이런 이상치들을 임의대로 좀 분배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데이터를 빠르게 쉽게 분리할 수 있지만 군집의 수를 미리 정해줘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또 이러한 군집을 형성하기 위한 초기값에 따라서 군집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집 분석 알고리즘 중에 또 비계층적 군집 분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K민즈라는 알고리즘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은 우리가 군집을 묶는 거에 있어서 약간의 몇 개의 군집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면 K민즈는 맨 처음에 딱 군집을 정해주면 그 군집에 맞게 나눠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은 개체들과 그 개체가 속하는 그런 클러스터의 중심과 평균 유클리디안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그 평가 지표,
그런 유클리디안 거리가 최소화되는 것끼리 묶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개체의 평균 혹은 우리가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중심성, 그런 중심을 기반으로 하고요. 이런 객체의 특성은 실수값을 가지는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K민지에서 클러스터는 중력의 중심과 같이 무게중심을 가지는 그런 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집 분석 알고리즘의 이 중심이 클러스터에 속한 개체들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가 RS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어에서 보다시피 잔차, 각각의 잔차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고요. 각 클러스터에 속하는 모든 개체들에 대해서 각 개체와 중심까지의 제곱거리의 합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비계층적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K민지의 그런 단계를 보면 총 4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우리 K, 내가 K라는 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내가 설정해 줘야 되는 임의의 값, 그 연구자 혹은 그 분석을 위해서 내가 설정해 줘야 되는 값을 우리가 항상 K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K민즈라는 것처럼 이 K 값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K는 3이라고 하면 집단을 3개로 나누어라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영역 내에서 무작위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최초 클러스터링 단계인데요. 그래서 K 클러스터는 최초의 K를 평균을 중심으로 각 개체는 K개의 중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즉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가지고 가까운 것을 분류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3단계는 어떠한 반복적인 클러스터링, 계속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체를 바탕으로 K개를 중심을 다시 계산하고 분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모았다가 그 중심을 계산해서 다시 가까운 애들끼리 모으고 또 중심을 계산해서 가까운 것들이 모이는 그런 단계가 3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4단계는 종료 단계,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서 K개를 중심으로 더 이상 어떠한 값들이 이쪽 집단이나 저쪽 집단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거기서 종료를 하는 것이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K민즈의 성능은 초기에 어떻게 중심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이 K 값을 뭐로 설정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에 무작위로 선정된 그런 K개의 패턴 또는 패턴 집합 범위 내에 임의의 K 좌표들로 구성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런 초기 값에서 출발한 클러스터링은 결과 클러스터링과 편차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래의 점이 X, Y로 표시되었다고 한다면 점끼리 가능한 거리가 멀수록, 그렇죠? 각각의 집단들이 집단 내의 점들, 개체들은 가까워야 되지만 집단 간의 개체들은 멀면 멀수록 우리가 클러스터링이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K민즈 말고 이제 가우시안 혼합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패턴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는데 이런 분포의 특성,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군집과 개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분포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가정해서 만든 확률 분포 모델을 우리가 가우시안 혼합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우시안 혼합 모델은 주어진 표본의 데이터를 집합의 분포 밀도를 하나의 확률 밀도 함수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계산을 해서 복수의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입력 데이터를 각 가우시안 분포 함수의 평균과 분산값으로 모델링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연산값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확률 밀도와 분포값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값들을 줄이고 그 값들을 통해서 군집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우시안 혼합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커널 K민즈 알고리즘인데요. 이 K민즈 알고리즘은 선형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 완벽하게 클러스터로 분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선형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선형이 서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데이터는 서로 다른 밀도의 그런 임의 형상의 클러스터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K민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이 커널 알고리즘인데요. K민즈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K민즈는 유클리디안 거리라는 그런 지표를 활용해서 이 각각의 개체와 군집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 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커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한다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K민즈와 굉장히 유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분리하지만 다만 우리가 평가 지표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집 분석에 우리가 고객을 분류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사례로 알아볼 텐데요. 고객의 구매 정보를 이용해서 계층적 군집화 분석을 한 사례예요. 그래서 4개의 변수, 토탈, 프라이스, 피리어드, 버라이어티에 대한 10명의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고객들이 집단을 묶이는지 우리 군집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모양이 이렇게 연결성,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몇 개의 군집이 이상적인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로 나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군집을 나누는 것 역시도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 사실은 어떤 연구자라든가 그 해당하는 분석을 한 사람이 나누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의 좀 문제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썼을 때 A, B, C 3개의 집단으로 우리가 나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3개의 집단을 나뉜 것처럼 우리가 K민즈를 돌려볼 텐데 이 K민즈를 우리가 K는 3이라는 값으로 지정을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는 3이라는 분석 방법을 통해서 돌려보면 보는 것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객의 정보에 따라 3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한 후에 시각화한 그래프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해서 이 K민즈를 돌려서 보면 그래프에서도 분석 각각의 군집들이 잘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고급 분석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분석 방법을 보고 이 분석법이 어떠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별 분석인데요. 이 판별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립변수, 우리가 어떻게 각각의 영향을 주는 그런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그런 그룹을 분류하는 분석 방법을 우리가 판별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반응 변수는 기본적으로 범주형을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판별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분류 행렬을 구해서 정확한 분류율과 오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 방법이고요. 자, 다음 우리가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멀티 디멘전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에서 그림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다차원 척도 분석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많이 굉장히 보신 이제 그림이 나올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경영 쪽에서는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보시면 뭐 X와 Y축이 있고 그 X와 Y축이 나타내는 것이 뭐 트렌디하거나 클래식하거나 혹은 뭐 스포츠하거나 트레디셔널하거나 아니면 뭐 트렌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브랜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애플이라고 하면 약간 뭐 혁신적이거나 또는 뭐 가격이 비싼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뭐 샤오미는 혁신적이지 않고 모방적이지만 뭐 가격은 싼. 그러면 애플과 샤오미는 굉장히 다른 그런 대칭적인 부분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4개의 사분면으로 나타내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것이 이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간의 유사성을 측정을 해서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 점으로 표현해서 분석하는 시각화 기법이고요. 군집 분석,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군집 분석은 그룹으로 묻는 분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서 있다면 우리가 다차원 척도법은 그룹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그 축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개체들의 그룹화 결과를 설명합니다. 즉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X축과 Y축이 뭐 트렌디하다 또는 클래식하다 또 비싸다 싸다라는 축을 통해서 해당하는 위치가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좌표 형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차원 척도법은 두 개체 간의 유사성을 거리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값이 최소화될 때는 개체들의 2차원 또는 3차원의 공간에 최적 좌표를 업데이트해서 최종 모델로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시계열 분석인데요. 이제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조금 각각의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학습하는 분들을 보고 제가 또 가르쳐보고 하면 이 시계열 분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통계학과나 이런 진짜 시계열 분석을 배운 분들 경우는 우리가 시계열 분석만 벌써 한 학기 혹은 두 학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위해서 이제 시계열 분석을 이제 학습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떠한 내용이 있고 그냥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통해서 좀 목표로 학습을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계열 자료의 특징부터 알아보면요. 이 시계열 자료는 일반적으로 횡축의 시간, 종축의 시간에 따른 관찰값으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t, 관찰값을 yt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계열 자료는 하나의 특정 시점에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t 시점의 주식 가격, ST는 현재의 일정 시점에 측정된 값이지만 우리가 GDP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값들은 일정 기간을 거쳐 실현된 값을 측정해서 얻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1년 동안 구현된 GDP의 T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쉽게 학습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처음 접해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용어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조금 쉽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시계열 자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시계열 자료의 분석과 예측을 위해서는 주어진 자료, 기존에 쭉 존재해왔던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샘플과 아웃 오브 샘플로 구분해서 분석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인샘플을 이용해야 되고요. 예측을 위해서는 아웃 오브 샘플, 그 인샘플 안에 들어있지 않은 그 외의 데이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머신러닝에서 쓰는 트레인이라든가 테스트 데이터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샘플 안에 들어있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고요. 인샘플과 아웃 오브 샘플은 데이터 마이닝에서 모델 구축에 이용하는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개념에 상응한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와 똑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의 예측은 미래 예측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어떠한 것들을 쭉 가져와서 그런 경험에 의한 예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 또는 이 시계열 분석 같은 경우는 예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단순히 그 예측을 우리가 미래를 막 예측하는 인공신경망이라든가 이런 기법이 아니라 기존의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결과값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에 의한 예측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얼음을 많이 먹는다, 차가운 음료를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존에 누적되어 온 데이터를 통해서 도출해낸 그런 예측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계열 예측은 미래 예측 개념이 어쨌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샘플은 아웃 오브 샘플과 비교해서 항상 과거 자료여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모형을 만들었다면 그 모형을 가지고 2021년, 2022년 그런 데이터를 넣어서 그 모형에 맞게 돌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샘플 안에 안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그 후에 일어난 데이터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계열 분석에서는 정상성과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정상 시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t의 변화에도 세 가지 조건, 평균이 일정하거나 분산이 일정하거나 공분산은 시차에만,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는 거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시계열 자료를 우리가 정상성 또는 안정성, 정상 시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조건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불만족한다면 이 시계열 자료는 비정상 시계열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정상 시계열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모델을 돌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 회귀 모델, 우리가 오토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 자체는 비정상 시계열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정상 시계열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정상 시계열 자료에 이 자기 회귀 모델을 적용하려면 비정상 시계열을 우선 정상 시계열로 변환한 뒤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비정상 시계열 자료를 정상 시계열 자료로 변환한 방법에는 우리가 차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자료가 여러분들 이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배울 때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세,
차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용어들을 너무 내가 이해를 해서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이 시험이라는 것에 조금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계열 분석 특히 공부할 때는 단어나 용어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백색 잡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회귀 모델의 오차항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단위근 검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정상 시계열의 여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단위근 검정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 자료는 랜덤 워크라고도 불리게 되죠.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분산이 점점 커지는 불안정 시계열 자료에도 이게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적분 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두 개의 시계열 변수를 각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이용해서 회귀 모형을 만들었을 때 기울기의 개수가 유의하게 나왔더라도 두 개의 시계열 자료가 모두 비정상 시계열이면 장기적으로 그 관계가 아닌 순간적으로만 관계성이 보이는 거짓 회귀를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 시계열일 경우에 내가 어떠한 비교를 한 것이 비정상 시계열을 두 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꾸준히 이뤄서 나중에 그 예측값에도 똑같이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회귀를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적분 검정을 통해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계열 모델링 기법에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분해 모델, 패널 모델, 자기회귀 모델, 또 ARMA 모델, 또 아리마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 우리가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건 아리마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 각각의 모델의 그 적용 대상 또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법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특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모델 같은 경우는 시간의 추세와 계절성을 요소로 갖는 시계열 자료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패널 모델 같은 경우는 시계열의 반응 변수의 소속이 여럿인 회귀 분석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기 회귀 모델, AR 모델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같은 자기 회귀 형식이 돼 시점을 달리하여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구분하게 됩니다. 또한 ARMA 모델은 AR 모델에서 오차항에서 C차항을 추가한 모델이고요. 우리가 아리마 모델이라고 부르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비정상 시계열 자료 분석을 위해서 차분 변환 기법이 ARMA 모델에 포함된 형태. 그래서 ARMA 모델에서 차분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해 두고 하는 모델을 우리가 아리마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딥러닝 분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사실 우리 딥러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사실 한 3, 4년 전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딥러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 가운데 하나인 다층 신경망 기법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그 신경망 기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음성 인식이나 이미지 인식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딥러닝이라는 것을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과 굉장히 다른 거라고 봤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기계학습의 어떤 알고리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용량의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해지고 이를 학습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CPU라든가 GPU의 발전이 이 딥러닝의 높은 성능을 발휘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이 CNN 혹은 RN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딥러닝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 앞에서 저번 강에서 배웠던 신경망 기법에서 학습되는 오차 역전파법, 그래서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차 역전파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층수가 적은, 그러니까 노드가 적은, 레이어가 적은 신경망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지만 층수가 많은 신경망에서는 과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앞에 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학습 데이터에서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법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과적합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기존의 신경망 학습에서 파라미터나 층수나 유닛의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딥러닝 기법은 다층 신경망을 볼츠만 머신 등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단층 신경망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또한 비지도 학습 형태의 사전 훈련을 거친 뒤에
그런 파라미터 초이값을 이용하면 학습이 잘 된다는 것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존에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던 그런 학습 방법에서 파라미터 추정을 위해서 모든 훈련의 표본에 대해서 계산되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배치 학습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딥러닝의 학습법은 표본의 일부만 사용하거나 극단적으로 하나의 표본만을 이용하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계산 효율과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고 배치 학습법의 오차 함수가 국소극소점이라고 해서 가장 적은 하나의 점의 그런 가치는 그런 과접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접합이라는 것을 피하는 것을 우리가 딥러닝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신경망 가중치의 수가 높을수록 과접합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앞에서 CNN, RNN이 딥러닝의 대표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NN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한 것처럼 한글로 변환하면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입력에서 출력을 향해 합성곱층과 풀링층의 순서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미지 인식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이미지 필터를 줄였다가 우리가 다시 늘렸다가 그래서 어떠한 특징을 잡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이 CNN,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 훈련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미지 인식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RNN인데요. 이 RNN은 우리가 재귀신경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부에 방향성이 있는 순환 경로를 가진 신경망인데요. 연속력 데이터 분리에 유용하고 자연어 처리나 음성 인식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CNN이 이미지 인식을 메인으로 했다면 뒤쪽에 이 재귀신경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어 또는 음성 인식, 텍스트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RNN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기 기억만 하는 그런 신경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RNN이 발전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LSTM이라고 하는 롱 숏텀 메모리. 그래서 내가 오래 기억해야 될 거와 짧게 기억해야 될 것을 분리해서 이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LST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워볼 것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딥러닝 기법을 제외하고는 정형 분석에 거의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댓글, 이모티콘,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제 분석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이 굉장히 많이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정형 데이터들은 우리가 주체, 변수, 관찰값이 그런 엑셀의 값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와 달리 굉장히 많은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처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전처리가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텍스트, 자연어, 이미지, 동영상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텍스트 분석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텍스트 마이닝을 검색해 보면 글자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글자는 색깔도 진하고 크기가 크고 어떤 글자들은 색깔은 적고 크기도 작고 해서 뭐 보일랑 말랑 하는 그런 분석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수집, 데이터 전처리, 텍스트 분석 대상, 텍스트 분석의 형태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제 우선 텍스트 수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크롤링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하게 되는데 우리가 스크래핑이랑 파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 파싱은 문장을 구문 요소로 분해해서 프로세스로 문자열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또 스크래핑은 웹페이지나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떠한 웹 문서 등을 수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긁어온다라고 해서 크롤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동으로 웹 등의 정보 수집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거치는 것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데요.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용어죠.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을 제거해주고 또 그 제거함과 동시에 또 너무 문제가 되는 단어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전처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전처리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이 비정형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 분석 대상인데요. 우리 토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텍스트 분석의 기본 단위. 그래서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N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N은 앞에서 우리가 K인 것처럼 어떠한 지정하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N그램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단어 또는 문장을 어디까지 몇 어절로 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을 N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어떠한 N개를 지정함으로써 문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단어 주머니인데요. 우리가 백오브워드라고 하는데요. 단어가 특정 상황에서 다른 단어와 함께 발생하는 빈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라는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 워드 클라우드 단계는 그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 텍스트 마이닝의 그 마지막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출된 단어를 빈도에 따라서 크기 또는 색깔을 통해서 이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구름처럼 그리는 분석 기법을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빈도가 많은 단어는 중요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불용어 등의 그런 제거가 적절히 선행되어야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발전해서 하는 분석 방법이 우리가 감성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감성 분석은 여러분들이 썼던 어떤 리뷰 혹은 인터넷 글을 가지고 와서 각각의 텍스트를 통해서 감성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 텍스트의 단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단어가 혹은 이 문장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통해서 긍정이 많은지 부정이 많은지를 통해서 이걸 쓴 사람 또는 이 데이터들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분석할 때 쓰는 걸 우리가 감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정 문서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단어별로 긍정과 부정이 구분되어 있는 어떤 용어 사전이 있어요. 각각의 용어 사전들을 이용해서 특정 문서에서 단어들을 추출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긍정과 부정의 단어의 개수를 합산해서 판단을 하는 분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유사성 분석인데요. 문서와 단어, 행렬의 빈도를 이용해서 문서 사이에 유클리드 거리나 또는 코사인 거리를 적용해서 문서끼리 얼마나 유사한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서들은 예를 들어서 정책에 관련된 거다. 이 문서들은 어떠한 다른 정보에 관련된 거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레이턴트 디리클레 올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잔저적 요인인데요. 요인 분석인데요. 이 요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보 검색에서 문서의 모델링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어떠한 것들을 잠재된 요인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잠재된 요인에 따라서 문서를 분류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인데요. 앞에 우리 워드 클라우드나 지금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석을 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누군가의 연관관계, 아까 우리 연관성, 우리 앞강에서 봤던 연관성 분석과 다르게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연관관계를 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학의 네트워크나 그래프 이론을 사용해서 사회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로드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동그란 거에서 어떤 선이 다 연결돼서 더 중요한 로드일수록 이런 엣지, 선이 많이 연결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결선은 방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화살표 통해서 방향을 가질 수도 있고 상호 연결 형태는 쌍방향성,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영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 간 물품 수출이면 어디서 수출하고 어디서 수출하고 또 어디서 가는지 이런 걸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외교 같은 경우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양쪽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셜 네트워크 개념 중에 또 네트워크상의 노드와 연결선은 인접 행렬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접 행렬과
열은 노드명으로 표현되는 정방향열을 가지게 되고요. 또 행에 위치한 노드에서 열에 위치한 노드 방향으로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쌍방향이라면 대칭행열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석 대상끼리 연결 여부를 이용해서 분석의 대상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역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밀도라든가 로드의 중심 또는 선이 연결된 개수 등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중요도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로드의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로드의 중심성은 이제 연결 또는 근접, 매개, 고유 벡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결 중심성 같은 경우엔 특정 로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의 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나 많이 남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근접 중심선은 특정 로드에서 다른 로드들까지의 거리, 또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군집에서 배웠던 그런 어떠한 그 지표들, 맨하탄 또는 유클리디안 이런 걸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매개 중심성은 다른 로드를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 측면에서 중심성으로 로드 사이의 허브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고유 벡터 중심성은 중요한 로드와의 연결이 많은 측면에서의 중심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여러 로드와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소수로 나타내게 되고요. 매우 중요한 로드와 연결이 중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걸 중심으로 잡아놓고 그 중심과의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활용할 때 이 고유 벡터 중심성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은 앙상블 분석인데요. 이 앙상블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어떠한 기법들, 뒤에서 이제 배울 기법들, 여러 가지 기법들을 섞은 거를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을 섞어서 그걸 통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적절한 표본 추출법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훌륭한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본 추출과 관련된 방법으로 배깅과 부스팅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앙상블 모델의 장점은 밑에 편의 제거, 분산 감소, 과적합의 축소 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법에 의존했을 때 어떤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이 앙상블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러한 과적합이라든가 편향된 것들을 조금 상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이 앙상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 배깅이랑 부스팅이 앙상블의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배깅은 원래 데이터로부터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크기 같은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배깅이라고 하는데요. 각 표본에 우리가 어떤 임의의 내가 선정한 값 K를 가지고 하나씩 분류 모델을 적용해서 얻은 예측 결과를 통해서 투표, 가장 많이 나온 거를 선택하는, 최종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부스팅은 배깅과 똑같이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런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돌리게 되는데 그런 분류를 통해서 부스트스트랩 표본에서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표본을 추출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부스팅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쪽에 가면 XG 부스트, 라이트 GBM 여러 가지 많이 쓰게 될 텐데 배깅에 비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신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부스팅을 통해서 하게 되면 과적합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팅 알고리즘에는 에이다 부스팅, 라이트 GBM, XG 부스트 등의 여러 가지 부스팅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이 랜덤 포레스트 기법은 표본 추출에서 앞에서 배웠던 배깅 기법을 이용해서 변수 임의 선택이라는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 임의 선택 기법은 분류 모형을 얘기하는데요.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할 경우에 각 노드마다 예측 변수의 최적 분할을 선택하는 대신에 먼저 예측 변수들을 임의로 추출하고 추출된 변수를 최적 분할하여 만드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료에 대한 예측은 범주형 자료의 경우에 다수결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회귀 분석의 경우엔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균을 기반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볼 건 비모수 통계인데요. 우리가 사실 대부분 지금 봤던 내용들은 우리가 모수 통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이 비모수 통계라는 것은 비분포 기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정규 분포, 이항 분포 등의 일반적인 분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적 분포 함수로 이제 정의해서 따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규 분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모평균과 모분산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비모수 통계 기법은 모집단의 누적 분포 함수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특정 모수 또한 포함하지 않으면서 비모수 통계 기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우리가 모수 검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모집단의 특정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특정 모수에 대한 검정 방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T검정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비모수 통계에 넘어가게 되면 T검정이 아니라 윌콕스라든가 다른 통계 기법을 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이 다르다, 정의하는 분포가 다르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모수 통계와 우리가 모수 검정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비모수 검정은 모집단의 분포가 어려울 때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모수 검정보다 검정력은 높습니다. 또 순서 자료에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모수 검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돌리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모집단 분포의 가정이 적합하면 비모수 검정보다 검정력이 높습니다. 즉 어떠한 분포를 또는 어떤 모수를 확정할 수 있으면 모수 검정을 하는 게 훨씬 좋다. 하지만 그런 모수 검정이나 분포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비모수 검정으로 우리가 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각각의 집단이나 또는 한 집단, 두 집단 이상으로 이렇게 분석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라든가 등분산성이 충족을 하면 우리가 모수 통계 기법을 활용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충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모수 통계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이제 빅데이터 모델링의 그 분석 방법의 적용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빅데이터 처리 기사, 빅데이터 기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기와 또 필기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필기만 봤잖아요. 그래서 실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실기 과목명은 요 빅데이터 분석 실무라는 걸 통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작업, 데이터 전처리 작업, 데이터 모형 구축 작업, 데이터 평가 작업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실기 문제로 나오게 되죠. 자,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빅데이터 분석 실기는 총 3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필답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문제가 나오고 각각의 배점이 3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작업형이라고 해서 작업형 1이 있고 작업형 2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R이나 파이썬 둘 중에 하나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돌리게 되고요. 이 작업형 1회 같은 경우는 총 3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배점이 각각 10점입니다. 또 작업형 2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배점이 40점이고요. 요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60점만 넘으면 통과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괄악, 아까 우리 그 앞쪽에서 우리 배울 때는 이론에서는 괄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각각의 과목에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거 없이 총합이 해당 점수가 되면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필답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분석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필기에서도 나오지만 나중에 필답형에서도 유용하게 학습한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보기에서 설명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분석 전에 군집의 수를 정해놓고 군집의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순으로 군집에 들어갈 데이터를 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각각 중심에 모인 데이터를 같은 군집으로 할당하는 대표적인 군집 분석 알고리즘이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필기에서 어떠한 객관식으로 대답한 거와 다르게 주관식으로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당황할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형을 살펴보면 정답은 K민지 군집 분석이죠. 그래서 어떠한 K 값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K 값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군집을 분류해주는 그런 분석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변수 선택법은 무엇인가?인데요. 완전 모형에서 설명력이 작은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방식으로 독립 변수를 모두 추가한 상태에서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변수부터 하나씩 제거하면서 제거할 변수들이 없을 때까지 진행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예전에 앞 강들에서 배웠던 우리 변수 선택법을 잠깐 생각해 보면 총 3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전진, 후진, 또
단계별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풀 모델을 넣는 건 후진 제거법 단 하나였죠. 그래서 이 답은 후진 제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것들도 이렇게 피타평으로 나오면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해당하는 내용에서 꼭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뭐 풀 모델을 넣어서 제거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잘 외우신다면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요 피타평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작업형 1이라고 있었죠. 이 작업형 1은 조금 좀 라이트한, 조금 가벼운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기출이나 예상 문제를 봤을 때 뭐 사분위수를 구한다거나 IQR 등의 데이터 기술 통계량을 도출한다거나 결측치를 처리한다거나 또는 특정한 순위의 값을 구하고 값을 교체한다거나 또는 자료의 정교화 및 민맥스 척도로 변화한다거나 혹은 자료의 형을 변화한다거나 우리 자료형 여러 개 있었죠. 뭐 숫자형, 뭐 복소수형, 그다음에 문자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자료의 형을 변환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제가 지금 예시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기 거기 때문에 R로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5n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4분위수를 구할 수 있고요. 또 3, 4분위수와 제1사분위수를 뺀 값을 우리가 IQR이라고 하는데 IQR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IQR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작업형 2인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가장 꽃이라고도 많이 불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하나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그런 학습된 모형을 통해 예측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평가 지표를 정확히 인지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ROC 곡선, AUC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다중, 로지스틱, 회기 트리 등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분류 방법 중에 트리, 앙상블,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집, 차원 축소 등의 추가 학습도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X트레인, X테스트, Y트레인의 데이터가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검증한 것 토대로 실제 예측하는 이런 문제가 작업형 2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2개나 3개 파일이 제공된다고 했는데 2개 파일이 제공됐을 때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그 해당 파일에 Y트레인이 분명 들어있을 테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테스트와 트레인이 붙은 데이터로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류, 전처리, 모델 학습, 그 다음에 모형을 통해서 예측하는데 어떠한 지표를 갖고 예측하는지를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에서 저와 함께 이제 그 빅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또 분석 방법에 대한 것과 함께 실기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기를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게 나오는지를 저와 함께 학습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필기와 실기 모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잘 학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